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Learning and Transferring Representations for Visual Recognition 이라는 건데, 일단은 저는 컴퓨터 비전 쪽 그리고 딥러닝 쪽을 이제 전공을 하였기 때문에 제 연구 분야가 이제 영상 인식 관련된 이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이거를 어떻게 이제 트랜스퍼링을 하냐, 뭐 이러한 주제로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좀 넣었는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 9월에 생겼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컴퓨터 비전 그리고 딥러닝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자동차나 혹은 패션 그리고 위성 영상 그리고 의료 쪽에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은 뭐 지금은 현재는 석사 과정이 많고요. 왜냐면 저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박사 과정 2명이 또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 관심 분야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컨티뉴얼 러닝, 어노멀리 디텍션,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딥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잠시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상단에 얀르쿤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AI 2020에서 이제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일단은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뭔가 학습을 하는데, 근데 뭘 학습을 하냐면 어떠한 모듈들에, 이 모듈은 넌리니어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 안에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스택을 해서 이 파라미터를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옵티마이징을 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딥러닝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들은 넌리니어 형태를 띠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한 층짜리 어떤 MLP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즉 딥러닝은 정말 잘 된다라고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를 카테고리로 인식을 한다던가, 스피치를 워드로 인식을 한다던가, 뭐 이러한 형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딥러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어노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자동차, 뭐 이거는 비행기, 뭐 이러한 어노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면 웬만해서는 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 인식에서 딥러닝을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이 있죠. 이미지넷이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넷 같은 데서도 이제 최근에 성공을 했죠. 그죠? 사람이 5%의 휴먼 에러, 5%의 에러를 보이는데, 그거에 반해 딥러닝 알고리즘은 3.6%, 그리고 3.1%. 최근에는 이제 3% 미만의 그런 인식률을, 에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넷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한 발전도 있지만, 이러한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레이닝 데이터는 1.2밀리언에서 최근에는 뭐 1.3밀리언 그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10만 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는 뭐야, 뭐 이 이미지는 뭐 체리야, 달마시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 한 사람이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미지를 보고 여러 개의 답변을 내고,
그 여러 개의 답변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을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하단과 같이 사람의 어떤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을 하는 그런 것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과 같이 이제 단순히 이미지를 하나의 클래스로 인식을 하는 데서 더 나가서 이런 식으로 픽셀 레벨의 어떤 인식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픽셀 레벨의 어, 인식이나 혹은 왼쪽과 같은 이런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사람이 어노테이션 해주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왼쪽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것을 이제 사람이 어노테이션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더리 부분을 사람 손으로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그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대충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어노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 또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AB라는 어떤 긴급 제동 시스템이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앞에 뭐 차량이 갑자기 섰을 때 내 차량을 이제 긴급 제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 제동 기술을 통해서 이제 40% 정도의 어떤 추돌 사고를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을 하고 미연에 이제 조그만한 종양도 발견을 해서 이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컨텐츠에 대한 필터링, 뭐 스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트리플 AI 2020에서 이제 이 얀르쿤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어떤 딥러닝의 대가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다음에 이제 세계의 문제가 이제 현재 이 커뮤니티에서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이제 하고 있는 메인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트레이닝을 하는데 조금 더 어노테이션을 덜 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러닝 투 필 인 더 블랭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어떠한 태스크를 학습하기 전에 세계를, 그러니까 월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자 이겁니다. 그게 이제 셀프 스프라이스 러닝, 스프라이스 러닝 이런 쪽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뭐 중요한 이슈죠. 뭐 리즈닝이 어렵다. 리즈닝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좀 더 컴플렉스한 액션 시퀀스에 대해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는 이 1번의 셀프 스프라이스 러닝에 관한 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AI가 레이블 없이 학습을 하고 뭔가 딥러닝이 셀프 스프라이스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나 동물은 어떻게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면 시각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주변 사물들을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뭔가 관측에 의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말을 하고 뭔가 표현을 하기 전에 주변에 뭔가를 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장난감을 이렇게 손으로 밀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떨어지는 거를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뭐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걸 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점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보게 되고 주변 환경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밀면 아 이거 떨어질 거야라는 어떤 예측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뭔가 중력이나 그런 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적인 것들은 모르지만 실제로 아기가 이러한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부딪힐 거야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측에 의한 겁니다. 그렇죠? 관측에 의해서 반복된 학습을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기는 사실 여기 가로축이 이제 먼스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수록 뭐 나이가 든다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개월 수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각각의 이제 부분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퍼셉션에 대한 어떤 발달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뭔가 주변 사물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발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사물에 대한 어떤 관측에 의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저보다 뭐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AI를 하고 딥러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 아마도 주변 사물을 관측을 해서 뭔가 그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학습에 대한 기반 지식을 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침팬지도 동물들도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컵 안에 뭐 예를 들어 물을 붓고요. 물을 부은 다음에 이 물을 이 침팬지한테 쏟는 흉내를 내면은 이 침팬지는 놀라서 도망가게 되죠. 그렇죠? 동물들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안에 어떠한 물체가 들어가는 걸 받고 이 침팬지는 이러한 물체가 이제 나한테 올 거야 라는 어떠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동작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펜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이 펜이 쓰러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얼굴이 이제 절반이 가려진 거죠. 얼굴이 절반이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숨은 공간에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눈이 또 이쪽에 있겠고요. 그렇죠? 입이 또 이쪽에 있겠고. 뭐 이렇게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행성이나 항성의 어떤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능의 기본이 되는 거는 예측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딥러닝에 이제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딥러닝에서도 특히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기존에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불리던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K-민즈라는 클러스터링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K-민즈나 이런 데서 했던 거는 뭔가 어떤 데이터들의 분포를 보고 그 분포가 이제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끼리는 이제 뭉쳐주고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그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뭐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을 하면서 2014년도에 레포트가 하나 있는데 매일매일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이제 업로드하는 이미지의 개수가 1.8 빌리언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657 빌리언 개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2014년도부터 지금 6년이나 지났죠. 그죠? 지금 더 많이 올렸으면 더 많이 올렸지 덜 올리진 않죠. 그러니까 즉 요즘에는 이제 훨씬 많이 인터넷에 올라올 겁니다. 거의 매일매일 몇십 빌리언 개의 이미지들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1.2 밀리언, 뭐 1.3 밀리언,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인터넷에 올라오는 이미지는 하루에 빌리언 개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딥러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1.2 밀리언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슬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넷의 1.2 밀리언 개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제약은 이러한 어노테이션 코스트 때문에 그런 거죠. 레이블링을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이미지를 보고 이게 이제 금붕어야,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제약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왼쪽과 같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인공지능의 발전, 딥러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비전이 뭐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뭐냐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면 기존의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웃풋이 사람이 지정을 해준 레이블,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레이블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이 CNN을 학습을 해서 이제 학습된 CNN을 이제 인식에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뭔가 아웃풋은 데이터입니다. 역시나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뭔가 인풋 데이터, 즉 X에서 뽑은 어떠한 유의미한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얘는 어떤 데이터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데이터는 사람이 준 어노테이션 된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뭔가 이 인풋 데이터 X로부터 자동으로 추출해낸 어떤 그러한 뭐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filling in the blank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비디오가 예를 들어 있으면은 비디오로부터 이제 우리가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즉 과거 프레임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죠. CNN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과거 프레임을 입력을 받아서 미래가 아웃풋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거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노테이션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마스킹을 하고 그 마스킹을 한 거를 이제 보이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복원하도록 하는 방식의 학습 방법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가려진 부분에 대한 프레딕션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진 부분에 대한 어떤 프레딕션에 이용을 해서 딥러닝 알고리즘 CNN을 이제 자동으로 어노테이션 비용 없이 이렇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기본 개념은 뭔가 빠진 부분을 메꾸자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색칠 공부죠. 얘가 뭐 노란색이겠죠. 그래서 피카츄니까 노란색이겠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라는 걸 알고 그리고 뭔가 여기에 이제 색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조각조각이 이제 어디에 들어갈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이제 책에는 동화책에는 이제 그림도 있고 뭔가 글씨도 있죠. 그래서 글씨로부터 뭔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글로부터 우리가 상상을 해서 아 이런 이 뭐 예를 들어 누가 마차를 왕자님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다. 공주님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다. 아 그럼 어떤 마차일까 막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하면서 그 그림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이 그림은 이렇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이제 과거의 프레임들, 과거의 어떤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미래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예측을, 그러니까 즉,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이제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됐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딥러닝 얘기로 좀 들어오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이제 쉽게 이제 셀프 스와이스 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풋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어떠한 센텐스들은 뭐 쉽게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글귀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가림을 만드는 겁니다. This is a 뭐 blank of text extracted blan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의 어떤 단어들을 이제 블랭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코더 디코더는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 최종적으로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값이 이러한 블랭크에 어떤 단어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이제 맞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여기서 구한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NLP 태스크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트랜슬레이션을 한다. 뭐 이러한 것들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적은 어노테이션 데이터로도 이러한 웨이트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 좋은 성능의 인식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처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는 정말 잘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이미지 레코니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킹을 하고요. 이 마스킹된 위치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복원을 하는 어떤 그러한 인코더 디코더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웨이트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 이미지 인식을 할 때 쓰는 초기 웨이트 값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지 레코니션에선 잘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왜 동작을 잘 안 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월드는 스토캐스틱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앞서 나온 어떤 NLP나 이런 예제에서는 뭔가 우리가 쉽게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로 가고 비디오로 가고 그러면은 뭔가 다음 프레임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디터미니스틱하게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 거야 라는 것들을 딱 설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에서는 셀프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랭크를 채우는 어떤 프리딕션 하는 그런 과정으로는 좀 어, 힘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알고리즘 레벨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컨셉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미지에 기반한 어떤 셀프 스포아이스 러닝 알고리즘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넷 그러니까 즉 엄청나게 많은 라지 스케일 어노테이티드 데이터죠. 레이블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고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은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라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타겟 태스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앞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앞차를 검출을 하는 태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기존의 이미지넷 태스크와 서로 다른 상반되지는 않고 약간 비슷하더라도 약간 다른 형태의 태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 기법이었고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unlabeled 데이터셋으로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이미지넷이나 이런 것들을 소스 태스크라고 불렀다면 여기서는 프록시 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 이제 레이블이 없습니다. unlabeled 데이터고 그러면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 최종적으로 이 CNN이 아웃풋을 뭐 내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안이 되고 연구가 된 어떤 프록시 태스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미지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이제 흑백 이미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이제 바꾼 다음에 이 이미지를 다시 복원을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CNN을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웨이트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에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스파이스 러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록시 태스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프록시 태스크로 뭘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타겟 태스크의 성능이 좌지우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이 프록시 태스크를 어떻게 잘 만들까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06년도에 오토인코더가 있었죠. 오토인코더는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 코드 레벨이 있습니다. 가운데 코드 레벨이 있고 이 코드는 인풋 디멘전보다 이제 작은 디멘전을 갖죠. 그렇죠? 이 코드를 가지고 다시 원래 이미지를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오토인코더 기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블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킨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니셜 포인트로 웨이트,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웨이트의 이니셜 웨이트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도 마찬가지죠.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인풋 이미지에 노이즈를 섞어서 이 노이즈를 섞은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로 복원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토인코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도 프록시 태스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렐러티브 포지셔닝이라는 어떤 그런 기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CNN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웨이트는 쉐어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이미지가 한 장이 들어가고요. 센터 이미지가 한 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옆에 주변에 8개의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 8개의 위치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이 하나 선택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이 뭐 여기 위치는 1번, 여기 위치는 2번, 여기는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2, 3, 4, 5, 6, 7, 8까지 레이블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엉테이션을 할 수가 있죠.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센터 이미지였고 여기의 이미지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3이라고 아웃풋을 출력해 라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준점으로부터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도록 이제 프록시 태스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만약에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면 y는 3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가운데 이미지와 이 8번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인풋으로 들어왔다면 이거는 y가 88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CNN이 사실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이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위치가 뭔가 컨텍스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 얼굴이 여기 있을 때는 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리가 있을 거야. 뒤쪽에는 뭐 꼬리가 있을 거야. 이러한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 정보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성능을
인식률을 더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결과가 있는데,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레이블이 있을 때를 학습을 시켜봤더니, VOC 디텍션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입니다. 56.8%의 정확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안 했을 때, 랜덤 웨이트로 시작을 했을 때는 45.6%. 그리고 렐러티브 포지셔닝이라는 기법을 썼을 때는 51.1%의 어떤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미지는 레이블링보다는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어노테이션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퍼 바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렐러티브 포지셔닝 이렇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한 게 이제 똑같이 이미지넷 데이터셋, 그러니까 즉 1.2밀리언 가지고 이제 추론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제 약간 포텐셜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unlabele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밀리언이 아니라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빌리언 개의 그런 이미지들을 업로드가 되는데, 그런 인터넷에 있는 빌리언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렐러티브 포지셔닝 학습 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빌리언 개를 이용을 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넷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소 퍼즐을 푸는 것도 이제 2016년도에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렐러티브 포지셔닝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3x3으로 크라핑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섞는 겁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제 섞어서 이게 이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레이블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9개의 어떤 똑같은 웨이트를 갖는, 그러니까 웨이트가 쉐어링 되는 그러한 모델들을 이제 9개를 둬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소 퍼즐을 풀도록 하는 그런 기법도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즉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는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업로드를 하는 이미지들이 대부분 컬러죠. 요즘에 뭐 이렇게 흑백이 올라오거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컬러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CNN에 입력으로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이미지가 출력이 되도록 이제 아웃풋을 타겟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CNN을 학습을 하는 방식이 성능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2017년도에 ICCB에 나온 어떤 그러한 기법인데, Learning to Count라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냐면, 비주얼 프리머티브의 개수는 일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이러한 이미지를 2x2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면은 우리가 이 패치에서 코의 개수나 눈의 개수 그리고 머리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한 개, 두 개, 뭐 머리는 하나, 뭐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고, 얘네들도 다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네들의 어떤 코의 개수, 눈의 개수, 얘네들을 전체 이미지를 봤을 때 각각의 패치에서 계산된 어떤 이러한 코의 개수, 눈의 개수, 머리의 개수들의 전체의 합은 이 이미지를 한번 봤을 때의 전체의 코의 개수, 눈의 개수, 뭐 머리의 개수, 뭐 이런 것들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패치들을 입력으로 받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이 패치들을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고요. 여기서 나온 피처들을 모두 다 합쳐줍니다. 합을 하죠. 그렇죠? 합한 다음에 전체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온 피처와
동일해지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 프리머티브, 그러니까 즉 뭔가 이 오브젝트의 어떤 파트들, 얘네들에 대한 정보들이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만 가지고는 이제 학습이 안 되겠죠. 뭔가 반대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 힘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지를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을 해와서 이제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이 피처들과 이 피처의 합과 좀 달라지도록 하는, 서로 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로스도, 그런 힘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것도 이제 좋은 프록시 태스크가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정말 간단한 방식인데 정말 잘 동작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ICLR에서 이제 나왔던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들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올리진 않죠. 그렇죠? 이렇게 기울여서 돌려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도 사진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로 돌린 다음에 뭐 90도, 180도, 뭐 마이너스 90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린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레이블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풋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0도로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레이블이 0. 그리고 뭐 90도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는 레이블이 1. 그리고 뭐 180도는 레이블 2. 뭐 270도는 레이블 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임의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으로 이제 되게 간단하죠. 로테이션 기법으로 이제 학습을 했더니 실제로 이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 레이어의 필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더니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잘 동작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정말 최근 기법으로 좀 넘어가면 2019년도, 2020년도의 어떤 최근 기법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는 뭔가 이미지 원본과 그리고 이미지를 트랜스폼을 뭔가 하고요. 이 트랜스폼 된 거와 이 원래 이미지와 어쨌든 하이 레벨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도 나무가 있었고 이렇게 변환을 하더라도 여기에도 나무가 있는 거고 구름이 있는 거고 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하이 레벨 속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CNN에 넣고 트랜스포메이션 한 이미지를 또 CNN에 넣고요. 여기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즉 피처들이 시밀러해지도록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나온 이 심CLR이라는 기법도 이 심CLR이라는 기법은 힌튼 교수님이 이제 하신 그런 기법인데 이 심CLR이라는 기법에서도 비슷한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한 장이 주어지면 이 이미지를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을 각각 2번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다른 뷰에 이미지가 2장이 생기는 거고요. 이 인코더라고 불리는 거는 그냥 CNN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로부터 뭔가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하고요.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타겟 태스크에 활용이 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이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프로젝션 헤드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나온 피처들이 시밀러해지도록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얘만 비슷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 미니 배치 내에서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미니 배치 안에 얘와 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서로 대응하는 미니 배치에 있는 인덱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미니 배치.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한 미니 배치에 서로 다른 이미지들과는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비슷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이미지는 다른 데서 온 이미지들은 서로 멀어지도록 피처가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슈퍼바이즈드라고 된 부분이 이미지넷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심CL이라는 기법을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졌을 때는 사실 이미지넷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파라미터 수를 레벨로 늘리니까 훨씬 늘리니까 슈퍼바이즈드 성능과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고무적인 성과죠. 그러니까 즉 기존의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는 사실 잘 정제된 레이블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적절한 파라미터만 가지고도 좋은 성능의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심CLR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로스 펑션은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측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뭔가 서로 다른 뷰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높이고 서로 다른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를 낮추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20년도, 뭐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이제 심CLR 기법,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코라는 기법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 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프록시 태스크는 대부분 이미지의 컨텐츠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더라도 유지가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가정을 갖고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이렇게 레퍼런스를 넣었는데 뭐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캡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이제 2020년도까지 레퍼런스를 좀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여기까지 했고요. 셀프 스파이스 러닝이라는 기법은 언레이블드 언스파이스 러닝을 뭔가 달성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사실 현재까지는 엄청나게 어노테이션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의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있는 빌리언 개의 수백만 빌리언 개의 이미지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어떤 메시지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이러한 연구 분야를 이제 한번 접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즉 셀프 스파이스 러닝, 그러니까 질문은 셀프 스파이스 러닝으로 했을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유사한 성능을 확보하려면 파라미터 수가 훨씬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모델 학습을 위해서 GPU 든 연산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필요한 거고, 이 셀프 스포아이스 러닝 기법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레이블 있는 데이터는 양질의 데이터잖아요. 사람이 어노테이션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뭐 1.2밀리언, 뭐 밀리언 개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셀프 스포아이스 러닝을 활용을 할 때는 이제 레이블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동으로 이제 프록시 태스크를 뭐 좋은 프록시 태스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부분에서 이제 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빌리언 개, 뭐 수백만 빌리언 개의 이미지들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델의 캐패시티 측면, 그러니까 즉 파라미터 수의 측면에서도 더 좋은 GPU가 필요하지만 데이터 측면에서도 훨씬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GPU나 그런 연산 자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SSL의 현재 연구는 프록시 태스크에 국한돼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프록시 태스크를 최근까지는 어떤 프록시 태스크를 잘 만들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아키텍처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아키텍처를 찾을 때도 사실은 레이블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키텍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는 앞으로는 뭔가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찾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에 이렇게 트랜스퍼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연구 주제들은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프로치 태스크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고민을 하셔서 기존에 레이블 있던 거를 이제 SSL로 교체를 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GPT-3라는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법도 사실은 메타러닝에 어떤 기반한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스파이스 러닝도 약간 비슷한 기법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셀프 스파이스 러닝. 그러니까 즉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작성된 어떤 아티클이나 이런 센텐스들을 갖고 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 레이블로 써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최근에는 사람만큼이나 되게 잘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 번역사 수준으로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다. 메타러닝이나 셀프 스파이스 러닝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연구 주제죠.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만을 안다고 해서 완전히 이미지를 해석했다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뭐 직소 퍼즐을 맞추거나 이럴 때 사실은 컬러가 유사한 애들이 옆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컬러 값들 혹은 엣지들의 연결 관계, 뭔가 바운더리의 연결 관계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직소 퍼즐을 해결할 수 있고 뭔가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미지를 완전히 해석을 했다. 이미지의 하이 레벨 정보를 뽑아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제 연구를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누군가가 이런 거를 만들겠죠.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여러 개 프록시 태스크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레퍼런스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멀티태스크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멀티태스크로 하게 되면 하나를 썼을 때보다 확실히 더 좋아지는 걸 그 논문에서 보였습니다. 네. 네. 프록시 태스크 외 타겟 태스크에서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단순히 랜덤 웨이트로부터 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때 뭐 만장을 썼다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타겟 태스크에서 뭐 한 1000장의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만약에 메디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성 영상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들은 사실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랑 코코 데이터셋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위성 영상은 위에서 찍다 보니까 오브젝트 사이즈가 정말 작게 나오고 위에서 본 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메디컬 쪽에는 우리가 밖에서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미지넷이나 코코는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의 어떤 메디컬 이미지로 촬영된 메디컬 그 의료에서 촬영된 그런 것들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런 이미지넷이나 코코아는 정말 다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각 도메인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SSL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 셀프 스파이스 러닝이라는 어떤 분야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말 핫하고 모든 전 세계 이제 연구자들의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하는 분야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연구를 해보셔도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